오늘은 삼국지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제갈량의 남만정벌에 이어지는 또 다른 전쟁, 북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때는 바야흐로 226년 황초 7년, 건흥 4년, 황무 5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오나라를 향한 꾸준한 남벌 전쟁에 수차례 실패한 조비는 비교적 젊은 나이인 40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적인 스트레스였는지 황제로서 먹고 즐기고 놀아서였는지 잦은 남벌로 인한 풍토병이었는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병세가 심해져서 점점 위독해져 갔고 결국 226년 5월 장남 조이에게 나라를 물려주고 죽게 됩니다. 자, 조조가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그 강성한 위나라가 조조가 죽자 혼란해진 위나라의 상황을 틈타 유비와 손권이 서로 죽네 죽이네 싸움을 벌였죠. 평소 같으면 둘이 싸우는 틈을 타서 조조가 쳐들어올까봐 어디 감히 둘이 싸우겠냐마는 조조가 죽어서 세력의 수장이 바뀌고 또 내부적인 혼란이 찾아올 것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세력이 싸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유비가 죽었을 때는 어땠나요? 유비가 죽고 유선이 자리를 이었을 때도 각지의 온갖 오랑캐와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새로 자리 잡은 유선이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동안 다른 곳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지방의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처럼 한 세력의 수장이 죽고 그 다음 사람이 이를 이어받는 시기는 항상 혼란스러웠고 외침에 취약했으며 내부적으로도 불안정한 혼돈의 시기가 되어 왔습니다. 물론 죽은 선대의 인물이 내실을 잘 다져두었다거나 외부적인 위험 요소를 많이 줄여놓았다면 조금은 덜 불안정한 상태로 시작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튼 이 선대로부터 후대로 이어지는 정권 이양의 시기는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비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혼란이 찾아왔고 또 외부적인 위험 요소가 충분히 많았죠. 게다가 조비는 집권 말기에 굳이 이릉대전으로 약해진 촉한을 치지 않고 촉한은 너무 약해서 나중에 치워도 되고 일단 가는 길이 너무 험하니까 라는 이유로 비교적 강성한 오나라에다가 군사력을 몰빵했으며 이로 인해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었고 심지어 엄청난 자원과 병력을 소모한 수차례의 남벌이 모두 실패하면서 위나라 내부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입게 만들었기 때문에 조비의 죽음은 일반적인 군주의 죽음으로 인한 권력 이양의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게 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위나라에게는 이렇게 위기와 혼돈의 상태였지만 배신과 통수가 넘쳐나고 항상 남이 고꾸라지기만을 바라던 이 삼국지 시기에는 남의 위기는 나의 기회가 되는 셈이죠. 어렵사리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위나라의 적들은 위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위나라를 공격한 세력은 어디였을까요? 손권의 오나라였을까요? 유선의 촉한이었을까요? 어느 쪽이었을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제일 먼저 조비의 죽음을 틈타 위나라를 공격한 건 손권 쪽이었습니다. 손권은 위나라가 점령하고 있던 형주 북쪽에 위치한 강하 지역으로 직접 군사를 이끌고 진군하는데 당시 강하를 지키고 있었던 위나라의 장수는 문빙이었습니다. 문빙은 원래 남양군 완 출신의 장수로 유표 밑에 있던 명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옛날 옛적 유표가 죽고 유표의 아들 유종이 형주를 물려받아서 조조에게 그냥 항복하면서 형주를 물려줄 무렵 조조군으로 합류하게 되어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장수로서 강하 지역을 지키는 임무를 받게 된 장수였습니다. 이 당시 문빙이 가지고 있던 병사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손권이 데려온 약 5만의 군사보다는 적은 숫자였는데 아마 약 3만 정도가 되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이러한 추측은 정사 명제기, 즉 조예전의 기록을 근거로 나온 이야기로 명제기의 기록을 보면 226년 8월 손권이 강하군을 공격했지만 태수 문빙이 굳게 지켰다. 조정에서 의논하여 구원하는 군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명제, 즉 조예가 말했다. 손권은 수전에 익숙한데 감히 배에서 내려 무트로 공격하는 까닭은 우리가 바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 미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것을 엄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요.
지금은 그 계획과는 달리 기습을 하지 못하고 문빙과 정상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이며 공격이란 수비하는 세력보다 2배는 있어야 하므로 끝내 그 공격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적고 있는 것을 보아 손권의 5만 대군이 수비군의 2배를 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대략 3만 정도의 수비군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손권은 결국 강화를 점령했을까요? 아니면 강화 점령에 실패했을까요? 그 결과를 바로 정사 5주전에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226년 가을 7월, 손권은 위 문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강하를 치고 석양을 포위했지만 함락시킬 수는 없었으므로 돌아왔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 무너져가는 성을 기반으로 한 문빙의 병사들을 상대로 병력도 더 많이 가진 손권의 군사들이 강화 점령에 실패하게 된 걸까요? 항상 그렇듯 우리는 이 미묘한 조항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되죠. 앞서 살펴본 5주전이 손권 쪽의 이야기였으니까 이번에는 맞서 싸운 문빙 쪽의 기록인 정사 문빙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권은 군세 5만을 이끌고 스스로 석양에서 문빙을 포위, 그 기세가 격렬하였는데 문빙은 굳게 지켜 동요치 않았으므로 손권은 20여일이 지나자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문빙이 이를 추격하여 격파하였다. 위략에 이르기로는 손권이 스스로 수만의 군세를 이끌고 돌연히 공격해왔다. 때는 폭우가 쏟아져 성책이 붕괴하였으나 백성들이 논밭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아직 보수치 못하였다. 문빙은 손권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에 맞서 싸울 방법은 없고 다만 침묵하여 그에게 의심을 품게 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성중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하고 또한 스스로 관사에 들어가 누워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손권은 결국 의심을 품고 그의 부하에게 말했다. 북방에서는 이 사람, 즉 문빙을 충신이라고 여겨 이 군을 위임한 것이다. 지금 내가 도래하였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혹여 뭔가 계략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면 필시 밖으로부터 원군이 온다는 반증인 것이다. 그리고 공격을 멈추고 철군하였다. 위략의 내용은 본전과는 반대이다. 순식간에 지금 2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빙전에 기록된 본전, 즉 진수의 삼국지에서는 손권이 포위했지만 문빙이 싸움을 받아주지 않았고 20여일을 지켜내자 손권이 돌아가는 틈을 타서 문빙이 뒤를 노려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적고 있고, 이 본전, 진수의 삼국지를 본 배송지가 다른 역사서인 위략과 비교를 해보니까 위략에서는 진수의 삼국지와는 다르게 손권보다 적은 병력을 가지고 있었던 문빙은 병력적인 열세를 겪고 있었고, 당시 대치에 앞선 여름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성벽이 많이 무너져 있었으나 전쟁이 벌어진 때가 8월이었던지라 폭우 이후 이어지는 농번기로 인해 미처 이를 복구할 만한 인력 없이 모두 농사짓기 바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 무너져가는 성벽으로 손권의 대군을 맞이해버린지라 꾀를 내어서 마치 원군이 올 것이기 때문에 손권을 꿰어내는 양 행세했더니 손권이 지레 겁먹고 돌아갔다더라 라고 적고 있는 거죠. 사실 기록을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수의 삼국지가 맞는지 배송지가 참조한 위략의 내용이 맞는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2가지 이야기가 있고 이 2가지 이야기가 서로 비슷하다면 어느 정도 맥락을 보아 넘기겠지만, 이번처럼 반대되는 이야기라면 이 2가지 기록이 있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구나 정도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어쨌든 문빙이 수비를 잘하다가 뒤통수를 쳤건 손권이 허장성세에 도망갔건 결과적으로만 보면 손권은 강하 공격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문빙은 강하를 잘 막아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조비의 죽음을 틈탄 외부 세력 중 하나인 손권 측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외부 세력, 유선 쪽의 위나라 공격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자, 촉한의 위나라 공격은 오나라보다는 조금 더 늦게 진행됩니다. 226년 조비가 죽고 어느 정도 정권 확보가 진행된 227년 위나라 황제 조예가
기존 연후였던 황초를 버리고 태화원년을 선포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227년 태화원년 건흥 5년 황무 6년 3월 바야흐로 그가 갈고 갈았던 칼을 뽑아든 제갈량. 220년 관우가 죽고 221년 장비가 죽고 222년 이릉대전에서 대패하고 223년 유비가 죽는 이 암흑의 시기를 지나서 거의 망국의 모습을 보이는 촉한의 내정을 되살리고 병력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고 다시금 나라꼴을 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제갈량이죠. 근데 이 제갈량이 황제 유선에게 상소를 올리면서 병력을 이끌고 북으로 진군하니 이 제갈량의 상소가 바로 그 유명한 제갈량의 출사표입니다. 빠밤! 그놈의 출사표. 빠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출사표. 사실 이 내용이 대단히 감동적이고 또 명필이라서 여러분들께 전문을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출사표의 길이가 어마무시해서 정사 제갈량전의 전체 내용 약 15%가 출사표의 전문으로 채워져 있는 만큼 이 길이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걸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내용만 많이 요약해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대략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선대 황제인 유비가 죽고 천하가 셋으로 나뉘었습니다. 익주가 지금 매우 피폐함으로 나라의 앞날이 캄캄한 상황에서 안팎의 대소신하들이 선대 황제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한이 흥했던 것은 옳은 말 하는 신하를 가까이 하고 탐관오리와 소인배를 멀리했기 때문이니 이를 따라 행동하시고 선대 때부터 발탁된 인재인 곽, 유지, 비의, 동윤과 같은 이들의 말을 잘 들으며 일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선제께서는 붕어하실 때 제게 앞날의 대사를 맡기셨으니 그 유지를 이어받아 지난 건흥 3년, 즉 225년 남방을 평정했고 이제 북을 평정할 차례입니다. 원컨대 폐하께서는 제게 흉악무도한 역적을 토벌하고 황실을 다시 부흥시킬 것을 명하시고 이루지 못하면 엄히 죄를 다스리시오며 폐하 스스로도 선제의 뜻을 쫓으시옵소서. 이제 멀리 떠나는 자리에서 올리는 표문에 눈물이 앞을 가려 이만 줄입니다. 신 제갈량 올림. 자, 간단하게 요약한 출사표를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제갈량은 본인 스스로가 북벌을 떠나면서 이 싸움이 긴 여정이 될 것이고 또 이 긴 싸움에서 패배하면 돌아올 길이 없을 것이라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굳이 유선에게 믿을 만한 신하와 쓸만한 신하의 이름을 직접 지목해 줄 뿐 아니라 스스로가 없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하는지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하나 적으면서 적극적으로 실정에 관여하고 선대 황제의 유지를 이어 황제 스스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전쟁길을 떠나는 충신의 표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사표는 삼국지 연의에도 전문을 그대로 모두 실어놓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감을 뽐내는 글로 제갈량 스스로의 다짐과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모습을 담아놓은 명문이 되시겠습니다. 이 출사표가 어떤 수준이냐 하면 삼국시대 이후 송나라 시대의 문인이었던 안자수는 제갈공명의 출사표를 읽고도 울지 않으면 충성심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황제에게 출사표를 내고 떠나는 제갈량은 군사를 부지런히 이끌어서 위나라를 향해 진군했고 익주 한중군 면양현에 도착해 주둔하게 됩니다. 이 당시 제갈량이 준비한 북벌군의 규모는 약 20만, 죽은 조비가 223년 유비의 죽음을 보며 이제 촉은 끝났다라고 생각한 것에 비하면 촉한이 준비한 20만이라는 군사는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당시 위나라는 촉한은 끝났고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 추후에 오나라를 마무리하고 나서 천천히 정리를 하면 될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만큼 제갈량의 20만 대군은 예상 외의 큰 압박으로 다가온 거죠. 실제로 이쯤 위나라에서 촉한의 침입에 대한 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역사서 위략에서 또한
관중과 농서 지역으로의 침략에 대한 방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걸 보면 제갈량의 북진은 정확한 타이밍과 충분한 군사력을 가진 아주 좋은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촉한과 위나라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두 세력의 첫 싸움은 기산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기산은 익주에서 한중으로 바로 진입하는 방향이 아닌 한중을 오른쪽에 끼고 살짝 위로 돌아서 바로 장안으로 뻗어 들어가는 방향에 있던 산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이 기산 지역을 통해 옹주에 있는 친촉한 세력의 호응을 얻어내어 다방면의 진로를 확보하고 여러 방향에서 위나라를 압박할 셈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제갈량의 기산 점령은 과연 성공했을까요? 과연 제갈량의 북벌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 것일까요? 유선은 제갈량의 조언대로 멋진 황제의 역할을 해내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국지 이야기도 점점 후반부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삼국 통일은 정말 가능한 일인 걸까요? 가능했다면 과연 위, 촉, 오 그중 누가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직 함께할 이야기가 많은 삼국지, 앞으로도 삼국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